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3년 만에 한 나라는 세계 최강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세계 최고의 기업이 하루아침에 파산 위기에 몰린 것과 같았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이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시대의 기적이 어떻게 재앙으로 바뀌었는지 일본 경제의 몰락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9년이었습니다. 도쿄의 니케이 지수가 천장을 뚫을 듯 치솟으며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죠. 그 순간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무려 8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을 12% 넘어서며 세계를 압도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록펠러 센터조차 일본인 소유가 되었을 정도였죠. 블레이드 러너 같은 SF 영화들이 일본이 지배하는 미래를 그려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가 영원히 빛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1990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38% 폭락했고 시장에서 2조 달러가 증발해버렸죠. 그리고 지금 2024년이 되어도 일본의 임금은 경제 기적 시절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의 경제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940년대 후반으로 시간을 돌려야 합니다. 패전 후 일본은 미군에 의해 점령당했고 온 나라가 혼란 속에서 경제는 바닥을 쳤죠. 공장들은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인력이 사라졌으며 무역 네트워크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이 중국처럼 공산주의 진영으로 넘어갈 것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경제개혁에 나섰죠. 무엇보다 소수 가문의 부와 권력이 집중된 재벌 구조를 해체했습니다. 토지 소유 관련 법률도 개혁해서 일반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주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본을 수출 중심 경제로 탈바꿈시킨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특수를 통해 그리고 저금리 대출을 활용한 산업화 촉진을 통해서 말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일본 제조업 수출은 143% 급증했죠. 같은 기간 미국이 51%, 영국이 31% 증가한 것과 비교해보세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59년만 해도 저가 섬유 제품이 일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요 시장은 불안정한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파악한 통상산업성은 완전히 새로운 산업 정책을 펼쳤죠. 고부가 가치 첨단 기술 제조업으로 그리고 더 안정적인 선진국 시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2차 대전으로 산업 기반이 대부분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제조업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도입해 지구상에서 가장 앞선 생산시설을 구축했습니다. 1905년에는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1970년까지 수출이 380% 폭증하며 세계 5위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GDP는 5배나 성장해 중국, 프랑스, 영국, 서독을 모두 제쳤죠. 일본 경제는 멈출 줄 모르고 거의 15년간 연평균 5%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성장의 핵심 동력은 수출이었습니다. 일본이 만든 것이라면 전 세계가 앞다투어 샀죠. 덕분에 일본은 엄청나게 부유해졌고 일본인들은 삶의 여유를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루이비통이 도쿄 긴자에 매장을 열었는데 곧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좋은 점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79년에는 에르메스가 뒤를 이었고 80년대에 들어서는 프라다를 비롯한 명품 브랜드들이 일본에 확고히 자리 잡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부터 1985년 사이 달러 가치가 거의 50% 올라가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극심한 압박을 받았죠. 결국 미국, 프랑스, 영국, 서독, 일본이 모여 플라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엔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올라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 수출이 회복되고 일본의 흑자는 줄어들 것이라는 거였죠. 동맹국들의 압력 앞에서 일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년 만에 일본 엔화는 1달러당 239엔에서 128엔으로 거의 절반 수준까지 폭락했습니다. 엔화 급등으로 일본 상품 가격이 훨씬 비싸졌고 수출 수요가 급감하며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졌죠. 이것이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은 약해진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금리를 당시 세계 최저 수준인 2.5%까지 내렸고 신용시장을 대폭 개방해 빚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죠.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이미 호황이던 경제가 하루아침에 과열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시민과 기업들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싼 돈이 투기를 부채질하며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죠. 일본의 세금 제도도 불을 붙였는데 일반인은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었고 부자들은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어서 부동산이 완벽한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특히 토지에만 관심이 있었죠. 건물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임대 수익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땅 자체만을 원했죠. 은행 시스템도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정부는 무제한 대출을 부추겼죠. 은행들은 신용도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투자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남발했습니다.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일본 은행은 시장 과열을 우려했지만 금리 인상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1989년 5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금리는 2.5%에서 3.25%로 뛰었고 결국 1990년 8월 6%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장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무부가 부동산 관련 대출에 제한을 가하면서 투자자들이 더 이상 빚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었고 땅값이 급락했습니다. 1990년 말까지 니케이 지수는 약 1조 달러의 가치를 잃었고 부동산 가격은 3조 달러 더 떨어졌죠. 태양이 진 것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 경제 위기 이후 일본은 한 세대에 한 번 겪을 법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간 정책 실수와 우유부단함, 놓친 기회들이 일본을 침체의 늪에 빠뜨렸죠.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위기에서 회복했지만 일본만의 독특한 대응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90년대 초 일본 거품이 붕괴했을 때 은행 위기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부실 대출에 파묻혔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은행들 대부분이 파산했을 테고 대출금은 탕감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실 채권 더미를 직접 해결하는 대신 은행들이 계속 안고 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망했지만 파산의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간신히 버텨나가는 좀비 은행들이 생겨났죠. 거의 10년 동안 좀비 은행들은 수익성 없는 기업들에게 계속 대출해주며 경제를 비효율의 악순환에 빠뜨렸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고통스럽도록 느렸습니다. 위기는 90년대 초에 시작됐는데 은행들을 안정화하기 위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은 1999년이 되어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났습니다. 부실 채권이 GDP의 거의 8%까지 쌓였거든요. 재정정책 역시 크게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지속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죠.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일본은 GDP의 4.5%만을 재정 자극에 썼는데 위기 규모를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안 좋은 점은 지출 대부분이 다른 곳에서 세금 인상이나 예산 삭감으로 상쇄돼서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97년 회복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정부는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렸습니다. 이 조치로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고 지출이 줄어들며 경제가 다시 불황으로 빠져들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90년대 일본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1.4%에 그쳤는데 거품 경제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죠. 동시에 정부는 공공사업에 많은 돈을 배정했지만 대부분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초점이 농촌 인프라에 맞춰져 있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실제 경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생산성을 높이거나 장기 회복을 촉진하기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경제활동의 진정한 원동력인 도시지역에는 최소한의 투자만 이뤘죠. 1995년까지 일본 은행은 이자율을 0%로 내려 전통적 통화 정책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금리 인하가 소용없는 유동성 함정이 발생했죠. 일본 은행이 금리를 거의 0%로 낮췄음에도 궁지에 몰렸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지속됐고 90년대와 2000년대 내내 소비자 물가가 하락했거든요. 일본 은행이 마침내 2001년 양적 완화를 도입했을 때는 경제가 이미 10년 넘게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끔찍한 통화 정책 외에도 일본 경제 침체의 중심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 시스템이 있었죠. 은행, 기업, 규제기관 간의 편안한 동맹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편파적 자본주의는 경쟁을 무너뜨리고 생산성을 떨어뜨렸죠. 90년대와 2000년대 일본의 생산성 성장률은 연평균 1.2%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은 느리고 시대에 뒤떨어져 변화에 적응할 의지가 없어서 경제의 짐이 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조업과 기술 산업조차 변화에 둔감했죠. 일본은 혁신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기업 실패를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과거에 갇힌 기업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되었죠. 지금도 일본의 기업 문화는 혁신과 생산성보다는 체면, 긴 근무 시간, 서열을 중시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퇴행적이고 구식인 문화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효과적으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조직에서의 위치와 지난 수십 년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입니다. 이런 문화적 정체는 이민 정책과도 연결됩니다. 일본의 동질적 문화 때문에 일본인들은 어떤 형태의 이민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워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인 반면 일본은 국경 폐쇄를 더욱 강화했죠. 인력 감소는 값비싼 실수였습니다. 1995년 이후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는 10% 이상 줄었거든요. 2024년이 되자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65세 넘어서고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민 부족은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일본의 경제적 잠재력을 제한했죠. 그 결과 경제는 침체되고 절실히 필요한 활력과 새로운 인재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 근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거의 아무런 진전이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구상 대부분 지역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있고 이민 대신 아이를 갖기로 선택하는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이야기는 전 세계 부풀어 오른 경제들에 대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와 호주를 지켜보고 있죠. 일본 주식의 시장 가치는 40년 전과 같은 수준입니다. 임금은 변함없고 혁신은 제한됐으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지구상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실수가 일본보다 더 많이 뒤섞인 선진국은 없습니다. 1989년까지 수십 년간의 놀라운 성장 후 정부 실수로 인해 수십 년간의 침체와 경제적 쇠퇴가 초래되었죠. 그들은 낮은 금리와 기본기 없는 공격적 대출이라는 생각에 도취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산성 없는 토지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라고 믿었어요. 재산세는 낮게 유지하면서 나머지에 대한 세금은 늘렸죠. 그들은 정부가 겉모습만 보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심찬 기업가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기는커녕 사업 실패와 일본 국민들의 처벌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일본 시장을 장악한 사업하는 지배층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간단히 말해서 부채는 공짜가 아니고 토지는 진짜 투자가 아닙니다. 정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혁신은 성장의 기초이고 모든 사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